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극적인 승부가 펼쳐진 곳은 선거 전부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도입니다. 개표 시작 이후 중후반까지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앞서갔는데 한 5시 반쯤에 역전에 성공하면서 8,900표 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전이래, 역전. (2020년 4월 16일) 총선 개표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새벽 4시 반 DC 인사이드 우한 갤러리가 갑자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던 선거용 파일이 대량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선거 결과가 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로 비슷하다는 분석이 올라왔습니다. 잇따라 여러 종류의 분석들이 줄을 잇습니다. 우한 갤러리가 값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때 그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전체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의 엑셀 파일이 전체가 다 올라왔고요. 그 엑셀 파일만 올라온 게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이 사전 투표가 거의 전 지역구가 63대 36, 더불어민주당은 63, 그 당시 미통당이었죠. 미통당은 36 이렇게 올라와서 그거를 숫자가 적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아니, 분석을 가공까지, 했어요? 예, 다 가공해서 그 63대 36이라고. 예, 그러니까, 개표 결과를 올려줬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를 분리해서 득표율을 쭉 이렇게 색을 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는 누가 작업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는 선관위 직원이 올린 거 아니면 이 시간에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없고. 그때 그 시간에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외국 사람들은.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올렸을 것 같은데. 예, 자백 같은 거였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과 그 전국 253개 지역구에 색이 칠해진 게 올라왔는데 이건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20분, 30분 단위로 온갖 통계 자료가 다 올라왔습니다. 우한 갤러리에. 그게 많은 사람들 충격을 줬겠네요. 네네. 선관위의 반응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선관위의 반응은 이제 DC 인사이드의 특징은 선관위 애들 들어오고 경찰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네. 방해 공작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사실 우한 갤러리는 이미 프로듀서 101의 순위 조작을 폭로한 사이트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폭로인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선관위 직원이나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개표 다음 날 새벽에 선관위만이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정선거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우한 갤러리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논란은 급속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을까? 2020년 총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21대 총선, 2024년 22대 총선, 교육감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그리고 가장 최근의 강북구청장 선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0대 대선까지 모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일 선거 4, 5일 전에 있은 사전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 엄청나게 중요한 발언이
우리가 공병호 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주목한 이유는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부터 20년 총선, 22년 대선, 2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사전 선거의 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209만, 279만 8천 명 등 숫자도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심지어 작년 총선에서 낙선되었어야 하는데 당선되었다는 국회의원 53명의 실명까지 거론됩니다. 고민정이 9,188표로 패배한 선거입니다. 오신환이 이겼죠. 10,000표 정도 차이로. 9,188표로 13,203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고민정이 9,188표를 패배했는데 4,015표로 승리한 후보로 만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되면서 당신은 떨어질 사람이 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명예훼손이나 이런 소송이 없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상세하게 공개를 되지 않습니까? 네네. 2024년 총선에서는 최소 53명에서 57명의 지역구 의석수를 훔쳤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세석까지 합치게 되면은 최대 60석 정도를 민주당이 국힘당 몫을 가져갔다. 낙선인데 당선되었다는 국회의원 53명의 실명도 지역구 명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공 박사는 구체적으로 조작된 표수까지 언급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공 박사에게 수치를 제공한 소위 재야 전문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재야 전문가는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엑셀 파일을 분석해 조작 수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작값을 입력하면 모집당과 당일 투표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값이 0에 근접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값과 다른 사전 투표값이 나타납니다. 종로구의 경우 민주당 후보는 선관위 발표 58%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0%로 떨어집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라갑니다. 조작이 왜 사가 나왔는데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서울 전체에 구가 몇 개냐면 총 48개입니다. 그죠? 네. 국회의원 선수가 48개의 사를 다 포함하면 똑같은 결과가치가 나와요. 서울은 예,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 맞아 들어가면 무작위수를 갖고 선거를 했는데 규칙이 맞아 들어가면 그죠? 부정이 있다는 겁니다. 조작값에 따라 가짜로 투입된 표의 숫자가 결정되는데 서울의 경우 조작값 4를 입력하면 48개 선거구의 실제 사전선거 득표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작값 4의 경우 진짜 투표자 3명당 1명의 가짜 투표자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3장당 1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인천은 주로 4장당 1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기록이 나면 이게 이른바 로그인 기록입니다. 로그인 기록. 모두 총선 당일 투표에서는 졌지만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상당수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초반에 앞서다가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당했습니다. 10% 정도까진 이 후보가 근소하게 남아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정 넘어 사전 투표함이 열리자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최종 표차는 1,430표. 사전 투표에서 5,200여 표를 이긴 박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인천 연수울에서 통합당 민경욱 후보를 꺾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6,000표 넘게 더 얻으면서 승리했고, 우리는 20대 총선에서 당일 선거는 이기고도 사전 선거에서 패배한 인천 연수울 민경욱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저는 안녕하셨죠? 예. 네.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요즘 바쁘게. 고생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고. 네, 그러셨군요. 예. 자, 5년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무려 24년 동안 우파 국회의원만 뽑아준 정말 진성 우파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파에서 혼자 나왔고 좌파에는 2명이 나왔거든요. 예,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구도상 우파는 하나로 뭉치고 좌파는 둘로 갈라집니다. 표가 분산이 돼요. 그러면 그 구도상 제가 이기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우파 동네거든요. 근데 졌대요. 사전선거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값이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가 넘고 민 후보는 반대로 마이너스 10%가 넘습니다. 민 후보는 당일 선거에서 3,300여 표를 이기고도 사전선거에서 져 결국 2,800여 표 차로 패배했습니다. 통계학적 공리를 보면 모집단이 클 경우 당일과 관내 사전선거의 득표율이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 보통 10,000명 이상이면 큰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가 10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큰 모집단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 선거구를 보면 표처럼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당일, 관내, 기타 투표와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서울 종로의 경우 민주당은 당일은 낮은 반면 사전선거 득표율은 16%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일은 높고 사전선거는 16%가 낮습니다. 이번 인플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대수의 법칙이 사전선거 조작 논란의 핵심입니다. 사전선거가 조작됐다는 논리의 핵심에는 대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려면 이 대수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수의 법칙은 영어로 Law of Large Numbers, 즉 큰 수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시도할수록 평균적인 결과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선거와 비교한다면 한 선거구가 12만 명이라고 할 때 사전 선거에 4만 명이 투표하고 당일 선거에 8만 명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 전체 모집단인 12만 명의 투표 결과는 당일 투표 8만 명의 투표 결과와 비슷하고 사전 선거인 4만 명의 투표 결과와도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샘플수, 즉 표본수가 1만 명을 넘어가면 이 대수의 법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동전을 10번을 던져보겠습니다.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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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뒷면, 앞면, 앞면. 10번을 던진 결과 앞면이 3번 그리고 뒷면이 7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100번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10,000번을 던진다면 거의 5,000번씩 나올 겁니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많이 할수록 전체의 평균 값에 가까워지는 것. 따라서 12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당일 투표의 결과와 사전 투표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와는 다른 현실 세계이다 보니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입니다.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일 사이 4, 5일 동안 큰 정치적 사건이 터졌거나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의 표본 구성이 다르든지 하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다 제가 말하는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거 결과가 대수의 법칙과는 터무니없이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21대 총선 서울 48개 선거구 모두에서 사전선거 득표율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에서 민주당이 10% 이상 앞섭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1조분의 1이 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불가능한 현상이 전국에서 발생합니다. 당일에서 이기고도 사전선거에서 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사전선거의 결과는 당일 투표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국힘당 지도부가 가장 장애를 많이 하고 이게 선거 여기 좀 해주십시오 동료를 많이 한 데가 사전투표예요. 예를 들면 하루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동훈 대표. 사전투표하면 진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사전선거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된다. 여러분 사전투표에 나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선량하게 법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자들에게 이길 거라는 기세를 출정식으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 그리고 254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뭐 부산에 찍은지 모르겠고 뭐 아마 딴 찍었어요. 그분들이 다 하고 그때 구름대 같이 모였던 사람들 한동훈 지지한다고 다 모였던 그 국힘당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한동훈 씨와 윤석열 씨가 사전에서 이겨야 된다고 다 엄청나게 동료하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럼 결과가 어떤지 한번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22대 총선에서요 서울 지역을 내가 볼게요. 어디가 몇 명이 이겼는지 내가 볼게요. 서울 지역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20명을 48개 선거구에서 20명이 당선이 됐어요. 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 국힘당 28명이 당선된 거예요. 당일 투표는? 네, 당일 투표. 근데 관 내로 가게 되면 얼마가 더불당이 올라가냐면 43명으로 올라가요. 국힘당은 몇 명으로 가냐면 5명뿐이 못 붙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거의 6분의 1로 줄어요. 관외로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45명이 이겨요. 국힘당이 이긴 게 3명뿐이 안 돼요. 그럼 국외로 가봐요. 더불어민주당은 48개 선거구에서 47개 선거구가 이겨요. 전국 3,551개의 선거동에서 민주당은 100% 가까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이 전국 245개 선거구에서 사전선거를 모두 이길 확률은 2의 245 승분의 1. 이는 계산계에서도 나올 수 없는 수천 경분의 1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254개의 사전선거에서 모두 다 질 확률도 수천 경분의 1로 더 낮습니다. 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다 이기고 국민의힘이 다 지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수천억 경분의 1로 수치상으로도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와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즉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선거 결과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1대 총선,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할 때마다 이런 통계학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통계가 나타납니다. 선관위는 선거 전에 2번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직후 한 번의 유권자 의식 조사를 실시합니다. 표본은 정교하게 준비됩니다. 따라서 정확도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 전문적인 조사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비율입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선관위 발표 실제 투표율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19대 대선에서는 6% 가까이 나더니 부정선거 의혹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1대 총선부터는 10% 가까이 나타난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우리는 젊은 공학 박사에게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이게 저도 이런 거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음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도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서 이득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일반 국민이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데 이게 이공계 전공자가 봤을 때 이 현상이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걸 뭐 부정선거 있었다 이렇게 100% 제가 뭐 설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현상이라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선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의지적으로 사전과 당일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 80% 정도까지 높게 의지적으로 사전을 선택하려는 민주당 지지자가 무슨 그렇게 할 만한 사건이나 이슈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게 차이는 이 공학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도표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현상이 생긴 건데 이때 이제 20대 총선은 그나마 사전과 당일 득표율이 비슷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조작의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1대는 민주당의 사전선거 득표율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22대에서도 유지됩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그 선관위 자료인데 보면은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단순히 집계한 역할만 하고 있어서 모르겠고 왜 저렇게 나오는지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대법원 선고에서는 이게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살면서 그러니까 양당 체제잖아요. 저희 나라는 거의 민주당, 국힘당이잖아요. 80%를 이기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이제 사전투표 자체가 1000만 명이 넘게 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사전투표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이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크게 차이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는 희박하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외부에 개입을 됐든지 아니면 뭐 심리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돈 룩업. 학자들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혜성을 발견했습니다. 21. 곧 지구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을 학자들은 계산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6 months and 14 days. 당연히 세상에 경고를 날립니다. Dr. Mindy is trying to say is that there's a comet headed directly towards Earth. Exactly, 99.78% to be. 그러나 세상은 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When are the midterms? 3 weeks. 3 weeks. Say we sit tight and assess. Are we not being clear? That there is a huge comet headed towards Earth. And the reason we know that there is a comet is because we saw it. We saw it with our own eyes using a telescope. I mean, for God's sakes, we took a fucking picture of it. What other proof do we need? I am not on one side or the other. I'm just telling you the fucking truth. And I think we're all gonna die! We ask for your grace tonight. 디카프리오의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라는 울부짖음이 가슴을 때립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과 흡사합니다. 학자들이 외부 개입이 없이는 이런 통계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심지어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선거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젊은 공학 박사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 실력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통계인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선관위는 도대체 어떤 기관이냐고 묻습니다. 선관위는 대소의 법칙에 대해 자신들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도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학 교수를 앞세운 영상을 만들어 현란한 말솜씨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대소의 법칙 반박 영상입니다.
지역구 평균 유권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제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학상 대수의 법칙에 어긋남으로 부정선거라는 의혹.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조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무작위성이거든요. 무작위 추출인데 사전 투표나 당일 투표 이 두 개 그룹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무작위로 그렇게 나누어지느냐 하면은 무작위로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결정을 해서 가는 거지 자기가 무작위로 추출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같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는 이건 마치 우리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오늘 하러 갈까 아니면 내가 당일날 투표를 할까 이걸 이제 랜덤하게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져서 그걸 결정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과 당일 투표를 하신 분들 이 두 개의 그룹이 만약에 무작위적이라면은 모든 종류의 성향에 있어서 다 동일해야 되고 정치적 성향도 동일해야 된다. 선거라고 하는 게 이게 주머니에서 구슬을 무작위로 뽑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선거라는 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고. 그분이 무작위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잘못된 그러한 예를 드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무작위라는 거는 내가 투표를 하러 가는 것에 있어서 외부적인 힘이 작용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거나 가기 싫은데 가게 할 때 그게 무작위성이 깨지는 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혹은 그 지역구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 하는 거야말로 무작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박원우 교수님 말대로 이게 외부의 개입 조작 없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편향된 샘플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중심극한 정리에 따른 그 정규 분포에서 당일 투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샘플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Z-value라는 값으로.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나온 사전선거 투표 값이 Z-value 값의 그러니까 당일 투표와 비교해서 Z-value 값의 2의 범위 안에 있다면은 그거는 그 두 개가 비슷한 거고 2의 범위 밖에 있다면은 그게 95% 신뢰 확률로 이거는 두 개가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깨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로구의 경우에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 그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의 총 득표율이 57.6%인가 9%가 그렇게 나왔죠. 근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을 거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지밸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39.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밸류가 39.5라는 확률은 지구 탄생, 그러니까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하고 바로 오늘까지 매일매일 로또 1등을 할 확률이 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뭐 태양이 갑자기 확장해서 폭발하는 그 확률이 이 확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밸류 값이 한 뭐 40 가까이 되는 값이 혹은 40보다 넘는 값이 전국에 전라도 지역을 빼고 4.15 총선 때는 전라도는 이상하게 대수의 법칙에 거의 유사한 값이 나와요. 사전선거랑 당일 투표가. 그것도 이상하죠. 전라도만 그렇게 나오고 다른 지역은 다 대수의 법칙을 어기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G-value가 다른 지역이 거의 다 40에서 뭐 54, 39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로구 한 곳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확률이 동시다발적으로 단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두 개 그룹을 보시면은 가장 사전 투표를 많이 한 지역은 전라남도군요. 60% 정도가 사전 투표에 참여를 하셨고 당일 투표는 39.9%. 그런 반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가 40% 정도를 하시고 당일 투표를 60% 하셨어요. 지역적으로도 구성이 전혀 달라요.
연령적으로도 구성이 전혀 다르고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은 통계를 잘 모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내가 예를 들면 사전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예를 들면 호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호남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호남만 비교를 해요. 그게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당일을 많이 하든 사전을 많이 하든 관계없고 어떻게 하냐면 같은 후보. 내가 예를 들면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당일에 찍는 그 비율, 자기가 하더라도 그 비율이 얼마냐. 관내에서 찍는 비율, 같은 후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이를테면 특정 정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전투표를 한 분들과 당일 투표를 한 분들 사이에서 정당 지지가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이 같다는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기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 이제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데이터 가지고 뭐 증명을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럴 수 있다, 그냥 되게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증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추측을 하는 식의 어떤 변명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독립적이지 않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독립적이어야 된다기보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하고 당일 투표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뭐 그때 일정이나 아니면은 뭐 사전 선거날 놀러 가고 싶거나 이러면은 그때 우연한 어떤 생각이나 사건에 따라서 사전 당일을 선택하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뭐 사전에 해야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당일에 해야겠다거나 이런 경향이 실제 데이터상에서 크게 없다, 선거 케이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경향이 21하고 22에서 아주 극명하게 생겼는데,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든 선거구 중에 8%를 이길 정도로 생겼는데, 근데 그게 인위적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외부에서 개입됐을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모르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공계열 전공을 하고서 이 데이터를 보고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선관위는 드디어 대법원 판결문을 들고 나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 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서 대수의 법칙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대수의 법칙이 아예 틀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무작위성이 100% 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 자체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작위성이 외부에 의해서 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 이게 당일 득표율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당일 득표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지, 3,551개 선거동에서 99%가 민주당 후보가 다 10%, 거의 10% 높고 국힘당 후보는 다 10% 낮다. 그 자료를 대고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 선관위의 그 대법원의 그 판사도 높고 낮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적이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놓은 거지. 3,551개 그럼 예를 들면 25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는 245개의 후보는 출마를 했어요. 254개에서 당일 득표율이 관내 득표율보다 10% 이상 다 낮다. 말하자면 관내 득표율이 10% 이상 다 높다. 국힘당은 10% 이상 다 낮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 이게 기이한 현상을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그게 한석하게 보면
수식으로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인하대 공대학장을 역임한 허병기 교수는 선거에서 조작한 표의 수를 계산해내는 공식을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만들었습니다. 허 교수의 공식은 조작된 득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N은 실제 사전선거 관내 총 투표자 수입니다. 알파 N은 조작 득표수입니다. N반은 선관위가 발표한 부풀려진 사전선거 관내 총 투표자 수입니다. 복잡한 수식을 거쳐서 허 교수는 조작된 득표수를 계산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사용한 수치는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결국 성동구 을 소공동에서 민주당이 조작한 관내 투표수는 108표, 선관위가 발표한 부풀려진 투표자 수는 509표인데 여기서 조작된 수를 빼 실제 사전 관내 투표수는 401표입니다. 저는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그 표본 평균이 모 평균에 가까워진다는 이 대소의 법칙에 대해 선관위와 일부 학자들이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현상이 의아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저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조선일보가 2020년 5월 4일자에 실은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우리나라 통계학계의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치나 이념과 관계없이 오로지 평생을 통계학을 위해 헌신하신 존경받는 석학입니다. 이런 분이 21대 선거 결과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계라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서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몹시 예민한 사안입니다. 통계학자로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선생님의 권위와 명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보입니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현실이 통계 이론에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총선 투표 결과가 실제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반영해온 결과가 통계입니다. 가령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지역 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가 높았습니다. 선거구별 표준 편차도 2.4%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바람이 불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더 세부적으로 서울의 424개 동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습니다.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도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먹구름이 한반도 하늘을 덮을 때 전국적으로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00%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먹구름은 민심을 비유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였습니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 123명,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입니다. 그런 민심이 사전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덮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4, 5일 뒤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을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거나 조작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가령 대구는 사전투표 비율이 가장 낮고 당일 투표에서 높았습니다. 역대 선거에서도 현 여권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사전투표에는 60대 이상이 30.8%로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50대가 21.9%였습니다. 50대 이상을 합치면 52.7%로 젊은 층보다 사전투표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50대 이상의 전반적인 표심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요?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이 같은 성향의 투표를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전체 유권자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때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은 무작위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보다 평균 10.7% 높았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당일 투표보다 11.1% 낮았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4, 5일 간격으로 투표 성향 차이가 10% 이상 크게 날 수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라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아닐까요? 어쩌다 우연히 겹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할 수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이런 우연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개표 전 과정이 CCTV에 찍혀있고 전자개표기는 외부통신망과 단절된 컴퓨터입니다. 개표장에서는 개표 사무원, 각 당 참관인들이 2중 3중으로 검표를 하고 집계된 표수는 중앙선관위의 전용망을 통해 서버에 입력됩니다. 폐쇄회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장을 이해하면 전자개표기나 서버에 칩을 심거나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거나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가 개인정보를 기록했다는 등의 설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통계 관점에서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확산되는 의혹을 불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빙 선거구 3곳을 재검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현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에게 공을 넘긴 겁니다. 저는 박 교수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박 교수는 21대 총선 이후에는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는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 인터뷰 내용에 수정을 하거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 박 교수는 네, 2020년 인터뷰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통계학계의 최고 거두인 박성현 교수는 21대 선거 결과를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불가능한 선거 결과가 22대 총선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이 이번에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미리 작정을 한 것입니다. 국내인 김태우 후보 49.4%로 두 후보 간의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참패가 단순히 선거 전략의 잘못일까요? 국민의힘 후보 중 50명은 당일 선거에서 이기고도 최종적으로 패했습니다. 이들 국민의힘 후보가 정말 선거에서 진 것일까요? 전국에 걸쳐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은 10% 이상 얻고 국민의힘은 10%를 잃었습니다. 만일 조작이 없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렀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오늘과 내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늘과 내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4, 3, 2, 1.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최소 184석에서 최대 19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의 원내 과반은 물론 압승을 예상합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한몫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대수의 법칙대로라면 22대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가 학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건 기획됐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알파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서울 시내 딱 들어가 보면요. 48개 선거구가 알파 값이 거의 같으니까 직선 기울기가 똑같고 한 직선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건 기획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이게 조직적으로 하자 그러고요. 참여하는 쪽으로 보면 집단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48개 선거구에서 내가 당일 예를 들어서 10,000표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 30%라면 30표를 가잖아요. 다른 선거구에서 예를 들면 12,000이다. 30%다 그러면 그 뭐 예를 들면 36,000표들. 그 이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안 일어나면 이 일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학술적인 측면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국가정보원과 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통합선거 명부 시스템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처럼 표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했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통합선거인 명부 그게 한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이 제일 심각해 보이던데. 그렇죠. 그렇게 제일 잘 바깥쪽에 있는 게 인터넷이고, 네. 인터넷에서 업무망으로 들어가고, 네. 또 업무망에서 또 승관 들어간 거거든. 인터넷에서 바로 승관이 안 들어가요. 아, 네네. 바로 못 들어가요. 예예. 그러니까 그 업무망을 통해서 승관망 들어가거든. 네.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다 보면 되죠, 승관망이. 그렇죠. 인터넷이 있고, 그 업무망이 있고, 이렇게 승관망이 뒤에 있으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거고, 승관망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가 그때 가서 현재 적응할 때도 거기가 그런 뭐 변경 가능한 것도 그렇고 우리 유권자들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에 네네. 그런 것이 이제 만약에 나간다든지 위험한 거고. 사전투표 용지의 도장들을 절취해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인, 사인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철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취약하다. 테스트 프로그램도 입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렇게 이제 조력자가 좀 있으면 그 당시 장비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뭐 프린터기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동일한 투표용지도 출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개표장에서 발견된 관내 투표지를 담은 우체국 봉투들, 인쇄용 투표 용지 롤들, 국정원의 보안 점검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개봉이 돼 있죠. 아, 사진 찍어야죠. 사진 찍으세요. 아, 왜 이러세요? 아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여기 왜 롤 용지가 이렇게 많아요? 국정원 보안 점검처럼 선관위 청인과 투표관리관 도장이 무단 도용되면 새 투표지로 둔갑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해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면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들어가면 그렇게 점검에서는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취약하다는 말씀을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보안 시스템을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보안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모르죠. 우리는 탈북한 북한 해커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우리 선관위의 보안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말해서 국정원이 뚫었으면 북한은 더 잘 뚫을 수 있어요. 그걸로 뭐 말이 끝난 거예요. 국정원에서 자체 점검했는데 뚫렸으면 북한이 뚫으자고는 국정원에 한 번 넣어봤잖아요. 근데 한 번 넣어봤는데 뚫렸으면 북한은 매일 얼마나 수십 차례 공격을 하겠어요. 그럼 북한은 이미 쉽게 넘어갔고 패스워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건 진짜 이건 불감증, 심각한 불감증이죠. 우리가 너무 지금 이 북한 앞에서 저는 너무 한국 사람들이 아니한 것 같아요.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게 뭐 망이 선관위만 해도 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서로 차단돼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설명이요. 망이 서로 차단이 됐으면 보안정보 때 뚫렸잖아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은 없는데 도적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설명을 이 사람들도 모순인데요.
망이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원래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다가 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안 그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막았다는 건지. 그런데 그 시스템하고 그 선거 시스템하고 이제 내부망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업무가 될까요? 업무하려면 어쨌든 수도꼭지를 열었다가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북한의 해커들 입장에서는 열을 때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부망까지 들어갔다가 선거망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열렸을 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화벽이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니죠. 한국의 방화벽 같은 거는 북한이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그 보안 시스템 넘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만 넘어서면요. 내부 조작 같은 거는 일단 넘어서서 집안에 들어왔으면은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전체 시스템을 장악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 인원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사전 투표 인원을 조작하거나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가 쌓여진 데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충분히 거기서 빼내갈 수도 있고 그거 가져다가 조작해서 다시 심어놓을 수도 있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틀간의 사전 선거일 줄 서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투표용지가 프린트되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투표를 할 때마다 통합 명부 시스템에 소스 코드가 하나씩 저장됩니다. 소스 코드에는 이름과 생일, 성별, 일련 번호 등이 자세히 입력되고 선거인 고유 일련 번호, 투표 일자, 투표 일시 등이 기록됩니다. 또한 통합 선거인 명부에는 주소, 성명 등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사전 투표를 했는지 여부가 사전 투표 후 기록됩니다. 이런 절차가 투표 기간 내내 반복됩니다. 조작이 사실이라면 투표를 하지 않아도 이 과정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10여 명의 군인들이 과천 선관위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바로 저희 제작팀이 선거 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보관하고 있는 서버였습니다.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내부 CCTV를 공개한 야당은 이들이 찍어간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그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조작이 있었다면 사전투표 시스템에 들어가 투표자 수를 부풀린 것이고 그 서버 내에는 이런 소스 코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투표를 할 때마다 이런 소스 코드가 하나씩 생성됩니다. 그리고 통합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자라고 기록이 됩니다. 만일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의 보안점검의 지적대로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를 한 것으로 만든다면 이 명부에 역시 사전 투표자라고 기록이 될 겁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통합 명부 시스템에서 선거인 명부를 뽑아 이들이 실제로 투표를 했는지 체크할 수만 있다면 부정선거 여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관위가 서버와 통합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것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통합 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주소도 생년월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전 투표자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는 21대 총선 이후 거의 5년 동안 오로지 선관위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전선거 설계 공식을 찾아낸 서성국 씨를 만났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DC 인사이드 우한 갤러리에서 솔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서성국 씨. 안녕하세요. 어릴 때부터 비상한 머리로 주위를 놀라게 했던 고학력의 오타쿠입니다. 하나를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근성. 결국 5년의 노력 끝에 사전투표 설계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이 공식으로 부정선거를 역추적할 수 있고 또한 재구성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발견한 공식이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의 수식과 로직으로 양방향으로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선관위 발표한 것도 알 수 있고 실제 사전 득표율을 양쪽을 다 찾을 수가 있고 문제는 21대만 아니고 22대도 똑같은 로직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 공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선거 전에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 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서성국 씨는 21대,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위해 사용했던 난수표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난수표는 사전투표율과 전체 투표율이 만나는 지점의 득표율 차이를 보여줍니다. 21대의 경우 8.82%가 민주당의 안전선입니다. 22대는 10.06%가 안전선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안전선이 높아집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23대는 어떨 거냐 이러셨지 않습니까? 예상을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다시는 이런 걸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돼 또다시 이게 반복되면 22대는 이걸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21대 한 걸 또 응용하는 거 보니까 23대도 이 툴을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만 디테일한 면에서 그 1%, 2%, 3% 보태는 그거는 프로테이지 애들을 줄이고 사실은 그 소위 말해 뺏고 더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전투표율만 높이면 비중을 예를 들어서 당일보다도 사전투표 요즘 9대 11 뭐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4대 6인데 이게 목표가 5대 5대 6대 4가 되면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도 살짝 26%, 31%, 5% 올라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애드 없이 보태는 거 없이 기본표 없이 뺏고 더하는 것만 하면 35% 되면 이게 10% 역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우리가 뭐 보탰든 빼든 이건 나중 문제고, 자 여기서 제 공식의 어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35.09%일 겁니다. 아마 한번 사전 투표율 한번 보십시오. 35.09로 나올 겁니다. 솔선의 사전투표 설계 공식을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몇 표를 작업할 수 있는가는 보태는 표와 뺏어오는 표를 더한 것입니다. 우선 얹어진 표는 나와 있는 선거인 수의 2%나 3%를 곱합니다. 빼앗는 표는 실제 사전투표 수의 사전투표율을 2번 곱합니다. 실제 사전투표 수는 선거인 수 곱하기 3%한 것을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빼앗는 수가 결정됩니다. 사전투표 작업표 수는 부풀린 수 4,035표 플러스 빼앗은 표 5,315표 해서 9,350표가 되는 것입니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요 3%하고 저쪽이 한교안 씨한테서 뺏어온 표. 요 두 개가 9,350표니까 원래 발표가 나기는 그렇게 안 났을 거예요. 여기 39,43으로 발표가 났거든요. 39,43이 이제 선관위 발표가 39,43입니다. 그러면 원래 더해지지 않고 하면 이걸 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야죠. 부정선거 공식은 최대한 단순하지만 찾기는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선인 공식을 보면은 첫 번째 항은 그냥 단순한 곱하기의 그 항으로 돼 있지만 두 번째 항이 더해지는 두 번째 항이 그 사전 선거율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선형과 비선형이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뉴욕대 정치학과 브루스 부에너 더 맥기타 교수는 공식이 매우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사기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성국 씨의 공식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부정선거 탐지 공식입니다. 부정선거 예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투표율 67%밖에 안 됐다니까 10%가 넘었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실제로 8%밖에 안 역전.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여 일어난 4.19 혁명은 대학생이 주도하였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의 이전처럼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시위로만 보이지 않는 부정선거 검증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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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패와 무능한 조직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소중하게 행사한 한 표를 작은 실수로 여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총리급으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상임위원과 사무총장도 장관급으로 정부의 중요한 요직입니다. 지역에는 17개 시도 선관위가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하는 것이 60년 관례로 내려오고 있는데 당연직은 아닙니다. 감사원이 2023년 6월에 실시한 감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헌법기관인데 가족회사인 것처럼 운영되어와 도덕이나 불법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위 아빠 찬스를 서슴없이 사용한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경력 경쟁 채용이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지방 공무원인 자신들의 자녀를 국가공무원인 선관위로 채용하는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단양군과 옥천군 선관위 직원들이 지방 공무원인 자신들의 자녀들을 상대방 선관위에 서로 채용하는 아빠 찬스를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군구 선관위가 6, 7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으로 서로 비밀을 지키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고위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안성시 지방 공무원인 아들을 서울 선관위 8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적이 더 좋은 경쟁자 2명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은 인사기록 카드에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아버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면접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자 채점표를 연필로 쓰게 하고 이를 지워서 낮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채용 과정의 비리뿐만 아니라 고위직 나눠먹기도 했습니다. 4, 5급이 정체가 되자 규정을 고쳐 상급 정원을 40% 늘렸습니다. 그리고 1급으로 승진자가 늘어나자 원래 6년인 1급의 임기를 2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승진자는 3년을 근무하게 했습니다. 한 감사원 국장은 한 기관에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특혜 채용이 이뤄진 건 감사원 생활 24년 만에 처음 본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 불어대에서 다시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부 계속 근무 중이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한 10년간 1200건 이 부분은 그 정상적인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감사원이 바라보는 것과 저희 선관위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즉 감사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행정부의 말하자면 인사지침을 저희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지켜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사기준과 행정부의 인사기준이 달랐을 때 그것을 전부 소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우리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년간 채용은 모두 규정 위반이고 고위직 자녀들은 채용 후에도 특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선관위 보안업체 계약 현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요원이 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페이지 띄워주십시오. 3명입니다.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가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속칭 말하는 전문가는 1명입니다, 여러분. 2023년 국정원은 보안점검에서 31점을 줬는데 무면허 업체가 실시한 자체 점검에서는 스스로 100점을 줬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을 권한 침해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헌재와 대법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또다시 보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의 신뢰 회복은 급선무입니다. 첫째는 사전선거 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수개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현재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은 인쇄가 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프린트를 사용해 대량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정원 보안점검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투표처럼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관리관 란에 자신이 도장을 찍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만들어 도장을 찍어도 되고 인쇄 날인을 해도 된다고 이중으로 시행하도록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뭐 행안부 쪽에도 인쇄 날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관리자. 네네. 도장을 찍어서 투표를 해야 되지. 이거 인쇄 날인하면 이건 위조 투표를 열어두는 거다. 그리고 전자 분류기라고 말을 바꿨는데 사실 전자 개표기가 맞지 않습니까? 전자 개표기라고 하니까 개표를 전자로 하는 거는 불법이다라고 해서 전자 분류기라고 했는데 분류가 뭐를 하는 겁니까? 후보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개표를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분류해서 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별로 분류해 놓은 거를 그냥 그 집회다발 세는 걸로 셌다고 해서 그게 수개표고 수검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분류 자체를 하나하나 손으로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수개표입니다. 대만은 투개표 시스템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킹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장은 곧바로 개표장으로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장소가 순식간에 개표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손으로 직접 처리됩니다. 한해 투표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는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로 전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투표소에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한 뒤에 거기서 나온 수치를 칠판에 적습니다. 우리 반장 선거하듯이 발을 정자로 적고요. 거기에서 다시 집계가 된 뒤 거기서 집계된 표 수는 이제 직접 숫자로 입력이 되어서요. 그 중앙선거정보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는 주로 유럽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선거 과정 전체를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선관위 실무자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네. 투표를 할 경우에 저희 당일 투표는 이제 사인하잖아요. 네, 네. 주소하고 네. 생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인하면 네, 네. 그 옆에 사전 투표한 사람은 이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사전 네, 투표 네, 했다고 기록이자 날짜 네, 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장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조작이 됐다면 그 도장이 네. 지금은 비어 있는 안 한 사람은 비어 있는데 네, 네. 그게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했다고 사전 투표자 네, 사했다고 돼 있겠죠. 돼 있죠. 그 부분이 실제 한 것보다 더 많이 찍혀 있고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한 군데만 전화를 걸어서 전수를 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헌재에서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는 게 그거 같은데.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공개하면 안 되나요? 물론 그것도 똑같이 법적인 똑같은 사항이죠. 예. 저희가 만약에 그 서버를 이제 검증을 하면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개를 하려면 현재 법에 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랑 뭐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공개하자라고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걸 공개하면 오히려 저희가 처벌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공개할 생각은 있어요? 공개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 그 저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걸 뭐 공개할 수 있게끔 법적인 처벌 없이 공개할 수 있게끔 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뭐 특별법을 만드시든지 뭐 아니면 뭐 국회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의 제의를 이런 게 검증할 수 있게끔 어떤 절차적인 통로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응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부정선거를 증명하기 위해 이번 취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갈등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의혹들을 접했습니다. 믿기 힘든 의혹도 있었고 거대한 구조의 구체적인 의혹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성격의 통계학 법칙으로 의문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의혹의 열쇠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선거용 서버와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선관위가 나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고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나서지 않는 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하십시오. 이 총체적 혼란은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그 뒤에 숨은 선관위의 불법, 부패, 부실한 선거 관리까지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과 갈등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법 뒤에 숨어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2028년 4월 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제23대 총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22대보다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통계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그리고 의혹도 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부정선거 의혹에 휘청거리기를 원하십니까?